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MW 차량의 잦은 화재 원인은 엔진 부품의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BMW가 이런 사실을 2015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 축소하려 했다며 1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MW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BMW 측은 은폐나 늑장 리콜은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은 반색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 시간에 약정 휴일은 빼고 법정 휴일은 넣기로 했습니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 수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한 목소리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북한 선박 구조 당시 우리 해군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했다는 일본 정부의 공세가 계속되자 우리 군이 적극 반박했습니다. 위협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이례적으로 저공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초, 중, 고교생 사이에 독감이 유행인 가운데 독감 치료제인 타미프루를 복용하고 환각 증세를 호소하던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정말 복용해도 되는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도로를 심지어 주차장까지 불안케 했던 BMW 화재의 원인을 민간합동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BMW가 이미 3년 전 이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했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요. 검찰이 고발하고 또 과징금 112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월에 걸쳐 BMW 화재 원인을 규명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EGR, 즉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설계 결함에 따른 냉각수 끓음 현상. 그런데 BMW는 이 같은 결함을 이미 3년 전에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2015년 10월 BMW 독일 본사에 EGR 쿨러 문제 해결 TF가 꾸려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내부 보고서엔 EGR 쿨러 균열, 흡기 다기관 천공 등 구체적인 결함이 등장합니다. BMW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쭉 여러 가지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화재가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리콜도 문제였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1차 리콜 대상은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 그러나 같은 엔진, 같은 EGR을 쓰는 차량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BMW는 10월에서야 6만 5천여 대에 대해 추가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에 책임을 물어 검찰에 BMW를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제 현재의 개정안대로 매출액의 3% 또 그런 이제 자기 인증에 대한 시점 기준이 없었다면은 약 2,600억 정도가 부과가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52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조사단은 다만 배기가스 규제가 비슷한 독일이나 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이 자주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부가 지목한 화재 원인은 앞서 잠시 언급된 것처럼 EGR 쿨러 안에 있는 냉각수의 끓음 현상입니다. 냉각수는 말 그대로 끓어서는 안 되죠. 열을 식혀야 하는데 물이 끓다니요. 그런데 이 냉각수가 뜨거워지면서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겼고 여기에 나온 물이 엔진 오일 등과 섞이면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BMW 측이 냉각수 누수가 화재 원인이라고 밝혔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그럼 이 냉각수는 왜 끓었을까요?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 한 번 나간 배기가스를 다시 끓었다가 또다시 연소시키는데 부품은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걸 썼던 겁니다. 애초에 뜨거운 배기가스를 감당하지 못할 부품을 장착했던 거죠. 그런데 BMW의 반응이 또 황당합니다. 설계 결함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내놓은 결과를 업체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홍주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8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차량 화재 원인을 밝혔던 BMW. Also die Root Cause beginnt mit einem undichten Kühler und es ist ausschließlich ein Hardwareproblem.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도 BMW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EGR 쿨러 누수 현상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조사단의 발표처럼 전체 EGR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EGR 시스템에 어쨌든 설계 결함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부분도 그럼 인정하시는 건가요? 쿨러의 누수라는 부분이 근본 원인인 거에 대해서 재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설계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딱히 없으시고요. 네네. 동시에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없었고 그 부분은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아직도 진행. 추가 리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리콜 당시 BMW가 교체해준 신품 EGR도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검증을 거친 뒤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신품 EGR도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BMW가 리콜했던 10만여 대와 신품 EGR을 장착하고 새로 출고된 7만여 대에 대한 리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BMW가 국토부의 추가 리콜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져 국토부가 차량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BMW 피해자 모임은 반색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 그간 알면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났으니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우미 기자입니다. BMW 피해자 모임 측은 국토부 조사 결과와 과징금,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been listening to us as BMW owners and also as consumers here in Korea, which is a victory for all consumer rights in Korea. 국토부가 흡기 다기관 등 추가 리콜을 명령한 것과 결함 은폐 사실을 밝혀낸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BMW 측의 잘못을 확인한 만큼 남은 건 피해자 보상 문제. BMW 측이 아직 자체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미 피해자 모임 측에서 1000여 명의 차주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구 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 청구 금액도 화재 발생한 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다음에 화재 발생하지 않은 분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미 중고차 가격이 500에서 600만 원 가까이 떨어졌고 정신적 피해도 통상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인정돼 왔던 만큼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1,000만 원가량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 모임 측에 추가로 의뢰하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 모임 측은 착수금 없이 청구 금액 1,000만 원 기준 8만 원가량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상받게 되면 15%를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가는 간단히 내 월급을 시급으로 나눠서 환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임금은 더 커지겠죠. 정부가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알아볼 때 약정휴일, 일반적으로 토요일입니다. 이건 빼고 법정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말합니다. 이거는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휴일은 근무 시간으로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초 개정안 대로 주휴 시간을 시급 산정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정 유급 휴일인 주휴 휴일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 시간인 한 달 174시간으로 계산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이 차이가 최저임금 준수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7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174시간만 일한 것으로 계산한다면 1시간에 9,770원을 받은 게 돼 최저시급을 준수한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대로 주휴 휴일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8,133원으로 내년 최저시급인 8,350원에 못 미치게 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 보통 토요일 4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왜일까요? 이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영계의 요구안은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시간은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시급엔 주휴수당과 약정휴일 수당까지 그대로 두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져 시급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주휴수당과 시간은 그대로 두되 약정휴일 수당과 약정휴일 시간만 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힘든 상황에서 분자, 분모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만 모두 빠지고 주휴수당과 시간은 그대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게 경영계 입장입니다.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과 시간이 각각 분자와 분모에서 동시에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는 원래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갑자기 시행령 내용이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 휴일은 빠졌지만 주휴 시간이 포함되며 노동계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나라 기업이라면 그 여느 기업보다는 낫겠지 믿고 보낸 게 한이라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검은 패딩 차림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국회를 찾았습니다. 각 당 대표들을 만난 김 씨는 또 다른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법안 제대로 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 또 죽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기 싫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저희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못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법안을 심사 중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오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 쟁점들을 다 법안에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한 목소리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여전해 법안 처리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은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10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쟁점은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예방 조치가 미흡했던 원청업체에도 그 책임을 묻느냐 아니냐, 이게 쟁점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여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노동자 범위 확대를 두고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재해 예방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강화를 놓고는 이견이 상당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범위와 수위를 대폭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외 사례 등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서 지금 아마 국회 안에서 조금 서로 입장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안이 워낙 방대해서 오늘 내일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은 또 위험한 업무에 하도급을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위험 업무 도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 증가를 두고 두 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대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도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조국 수석이 맞으며 가겠다고 했으니 그럼 맞으러 나와라고요. 국회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여당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첩보를 넘기려면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출석해 해명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 행위이자 오만 행위라고 말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청와대의 해명이 많다며 운영위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다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역시 거부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의 운영위 소집은 정치 공세라며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에서 운영회를 열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뭘 기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좀 진전. 여야가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며 12월 임시국회도 빈손국회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을 맡았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이 MBN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되려 김 수사관에게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사표가 수리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MBN 취재진에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전 반장은 지난해 7월 박용호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위 첩보는 상부의 지시 없이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자금과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동향권 등을 잇따라 보고하자 이 전 반장은 현 정부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보고서를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을 곧바로 검찰에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초반에 범위가 넘는 감찰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상부 지시에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반장은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첩보 목록과 관련해 승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곡히 부탁해 사인한 것이라며 김 수사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 사표가 수리된 이 전 반장의 후임 인선이 조만간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새 특감반 구성이 끝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 인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르로도 못 막을 거라면서요. 권영봉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해 쪼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또 홍준표, 최경환 등 다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권 남용 내지는 월권이 있었다는 점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1차 고발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 4차를 조직적으로 한 부분은 직권 남용으로 또 추가로 고발을 준비하겠다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빨라질 수 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적폐청산, 위장개혁의 상징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대통령 자신이 우는 마음으로 내치는 진정한 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수사관 문제에 대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대응이 낙제점을 지나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크고 작은 사고가 너무 많다며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임검사 임명도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전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임검사 지명이나 특별조사단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를 위해서도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셔서 집중 수사를 해 주실 것을 건의. 수원지검과 서울 동부지검으로 나눠서 배당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겹치는 사안이라며 병합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변호인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엔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윗선의 민간인 사찰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이 특감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도록 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김 수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이제 공은 수사를 맡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먹고 잠이 든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약을 먹고 난 뒤로 환각 증세를 보였다며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2일 새벽 6시쯤입니다.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먹고 잠든 딸이 보이지 않자 창밖을 내다본 부모가 아파트 아래 화단에 쓰러져 있는 걸 본 겁니다. 유족들은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타미플루를 처음 먹은 여중생은 약을 모두 토해냈고 12시간이 지나 두 번째 약을 먹고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자꾸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린다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주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늦게 타미플루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약을 처방한 병원은 물론 약국에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약의 부작용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걸 왜 얘기를 안 해줬냐는 겁니다.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중생의 투신과 타미플루와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여중생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을 맡기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사실 타미플루를 먹고 이렇게 추락사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수백 건의 부작용이 신고돼 있죠. 최근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타미플루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안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다국적 제약사가 1999년 출시한 타미프루는 대표적인 독감 치료제입니다. 예종생의 추락사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무섭죠. 아무래도 저희 애기도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국내에선 메스꺼움과 구토 등 부작용 신고 건수가 지난 4년간 836건이나 됩니다. 2년 전 11살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 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등 3건의 사망도 보고됐습니다. 일본에선 청소년 15명이 이상 행동을 보인 뒤 추락사하자 2007년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타미플루 복용을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허가 상황에 소아 청소년의 경련과 환각 증상 등을 보이는 선망을 주의하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전문의들은 소아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 환자에게만 처방하고 있으며 아직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작용은 아주 드물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제 확진된 독감 환자의 경우는 그 효과가 위험보다 문제는 최근 복제약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미프루의 특허가 지난해 8월 만료되면서 100개가 넘는 복제약이 출시됐습니다. 타미프루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 주말 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천호동 성인업소 화재는 아직도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연탄 난로뿐 아니라 누전과 가스 누출도 살펴보는 한편 여성들에 대한 감금과 불법 중개축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천호동 성인업소 화재 합동 감식 현장. 건물 1층을 둘러싼 장막을 걷어내자 당시 참상을 알 수 있을 만큼 까맣게 타버린 연탄 난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장에는 끊어진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경찰은 1층에 있던 연탄 난로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누전과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간 소방안전 점검에선 문제가 없었다는 게 관련 상인회 측 주장입니다. 지금 얘기들은 뭐 스프링클러가 있다든가 차단기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옛날 거보다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는 합격점을 받는 거예요. 화재가 난 업소 건물 2층은 천막으로 포장된 비상구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대피로는 있었지만 10여 평 규모 2층은 디귿자 구조에 방이 6개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탈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업소 여성의 감금 등 불법 행위 여부와 건물을 불법적으로 증개축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강릉 펜션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지 일주일째. 오늘은 2명의 학생이 추가 퇴원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병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학생 2명이 오늘 오후 3시쯤 퇴원했습니다. 병원 측은 2 학생이 정상 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들 치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오늘 결과 확인하고 나서 오후 정도에 저희가 퇴원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퇴원하기 전에 정신과센 면담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써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아온 학생 7명 가운데 3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학생 1명도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또 다른 학생 1명도 빠르면 이번 주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도 점차 의식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재 A 학생은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인공호흡기를 어제 띄웠고 B 학생 역시 조금 더 의식이 또렷해질 경우 인공호흡기 제거를 고려 중입니다. 한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보일러 설치와 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펜션업주와 보일러 설치업체, 가스 공급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우리 해군 함정의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했다며 일본이 연일 공세를 펴고 있죠. 우리 군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너무 낮게 저공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우리 해군은 동해상에서 선박이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습니다. 이후 관계토 대항함은
하늘 중간 수역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근 상공에는 경계 정찰을 위한 일본 초계기가 비행 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때 광개토 대항함의 공격용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했다며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 군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당시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한 대함 레이더 등은 작동했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공격용 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 위로 저공 비행을 했고 이에 해당 레이더에 장착된 광학 카메라만 초계기로 향했다는 겁니다.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정상공을 통과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비행입니다. 광학 카메라를 돌려서 감시하게 되었고 전파 방사는 없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자급 협의에서도 레이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의 입장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여전히 레이저를 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일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책임 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 신일철 죽음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끝내 답은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압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 죽음. 배상 판결에도 꿈쩍도 하지 않자 우리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직접 일본으로 찾아가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의 의사를 기다리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 죽음은 끝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신일철 죽음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한국 내 신일철 죽음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와 신일철 죽음이 합작으로 설립한 PN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PNR의 30% 정도의 신일철 죽음의 주식이 있는 것. 2017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 약 960억 원인 PNR의 주식 중 신일철 죽음이 가진 30%가 압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라 법원에 서류만 넣으면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배상하지 않으면 압류된 자산을 강제 매각해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일철 죽음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모레 열릴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참석자와 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와 별개로 북한은 연일 남측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착공식 참석자는 장관급으로 결정됐습니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북측은 리선권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 10년 전 경의선을 마지막으로 달린 기관사 신장철 씨도 초대받았습니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9량의 특별 열차를 타고 2시간 15분 정도 경의선 철길을 달려 행사장인 개성 판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착공식은 축사와 철도 침목 서명, 남북철도궤도 연결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착공식을 통해서 남북이 향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착착 진행되는 착공식과 달리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 북한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측의 대침투 종합훈련 등을 거론하며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도 남측의 군사 움직임과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느리다며 연일 난을 세웠습니다. 물론 개인 논평 형식으로 수위 조절은 했지만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탓을 남측에 돌리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임중도원을 선정했습니다. 맡길 임, 무거울 중, 길도 멀원. 짐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런 뜻으로 논어에 실린 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은 난제가 많지만 굳센 의지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자성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름은 가득 끼어 있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뜻의 미룬 부루가 꼽혔는데 여건은 조성됐지만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와닿죠. 잇따른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여론의 질타가 따갑죠. 그냥 사과로 끝냈으면 좋으련만 사실이 아니라며 한 해명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조차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 19일 민 의원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안부를 물었고 주민이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자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었냐고 주민이 묻자 민 의원은 네, 뱉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노려보며 고소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 의원은 비염이 도져 침을 뱉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비염 때문에 침을 뱉느냐며 싸늘합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의당은 침을 뱉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고 오만의 극치라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중을 개돼지로 비하했던 나양욱 전 비서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 모욕과 비하의 갑 중의 갑,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선거운동 기간이었다면 침을 뱉을 수 있었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공항 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정호 의원을 둘러싸고는 공항 보안요원과 수행비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보안요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을 상대로 갑질을 할 바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김 의원의 비서 박모 씨는 김 의원이 공항에서 의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의전실도 마다하는 분이라며 갑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7년) 전 2011년 미국 워싱턴에서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몸수색을 당하는 워싱턴 시장의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빈센트 그레이 시장은 당시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에 반발해 시의원 41명과 함께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찰의 눈에 그가 30분간 도로를 가로막고 농성을 하는 모습이 들어온 겁니다. 인도 위가 아닌 도로를 점거하면 불법이거든요.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경고를 했음에도 시장이 그걸 넘고 계속 집회를 하자 결국 경찰은 교통방해와 불법 집회 혐의로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7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후에 $50의 보석금을 받고서야 풀어주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보안 검색이 그 어디보다 엄격해야 할 공항에서 공항 직원이 그것도 신분증 확인을 위해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달라고 했다가 갑질을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직원이 갑질을 하는 것 같았다. 관련 규정이 없으니 확인해 보려고 했다. 당시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 되려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던 김정호 의원의 말입니다.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공항 운영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항공기 표준 운영 절차 매뉴얼에는 항공경비 요원은 승객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두 손으로 받아 육안으로 일치 여부와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신분증을 직접 만져보는 게 기본이겠죠.
공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 이를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규정을 차치하고라도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직원이 갑질을 하는 것 같았다는 말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앞서 보셨듯 미국에선 사회 지도층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엄격하게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야 공권력에 더 권위를 갖게 된다고요. 만약 김정호 의원의 황당한 갑질이 미국 공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이 선거철이었다면 그래도 김정호 의원이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심지어 그걸 만드는 이들이 먼저 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나 봅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성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즐겁지만은 않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곰팡이 피는 반지하에 심지어 춥고 벌레 나오는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아이 10명 중 1명이 여기 속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부엌이 딸린 이 반지하 단칸방은 3살배기 임모근과 아빠가 사는 30만 원짜리 월세방입니다. 환기가 되지 않아 벽엔 곰팡이가 피기 일쑤지만 날씨가 추워 창문을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 건물 창문을 열어놔도 어차피 다 벽이거든요. 춥기도 많이 춥고 덥기도 많이 더운다 보니까 감기 같은 것도 자주 걸리고. 고등학생 김모근은 단칸방이라도 부럽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탓입니다. 연탄을 떼고 석유난로에 불을 붙이지만 추위를 피하는 건 역부족입니다. 야산 근처에 있다 보니 한겨울에도 바퀴벌레 같은 벌레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18년 살고 무지 추워요. 연통 이렇게 깨서 너나 나나 연탄가스 먹었구나.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래서 학교 못 갔지. 이렇게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전체 아동 100명 중 1명에 달하는데 지하나 옥탑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행복감이나 자존감 부족 등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나 주거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거 약자엔 장애인과 고령자 등만 명시돼 있을 뿐 아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기본법에 주거약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아동이 안 들어가 있어요. 명시됐으면 하고요. 공공임대나 이런 데 우선권을 좀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94만여 명. 아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제 4시간 정도 지나면 전 세계인의 축제 성탄절이 되죠. 도심 곳곳은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서울 청계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 예쁘네요. 네, 이곳 청계천은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청계광장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로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밤이 되자 오색 불빛의 조형물이 더 화려하게 빛나며 성탄절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오신 건가요? 예,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등 축제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분위기를 아이들과 같이 느끼고 싶어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는 나오니까 어때요? 맛있는 것도 많고 재미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하 2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한껏 즐기는 모습입니다. 김지영 기자,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쉽지만 이번에도 하얀 눈으로 뒤덮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5년 이후 3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전망인데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기상청은 성탄절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탄절인 내일은 오후 늦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조금의 기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대기업 빵집이나 커피 전문점, 겉보기에는 이름도 잘 알려져 있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지만 평균 영업기간이 52개월밖에 안 됩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평생 가게를 꿈꿨을 텐데 4년 정도 만에 접는 거죠. 커피 전문점은 그중에서도 가장 짧아서 27개월밖에는 안 됐습니다. 분식이나 일식, 서양식 등 다른 음식점들도 3년 안팎으로 평균보다 짧았고요. 그나마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는 떼이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89개월, 7년 이상은 갔는데 이 와중에도 커피 전문점은 43개월 만에 불과했습니다. 답이 나오죠? 창업을 꿈꾸는 분들 깊게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가 281명, 부상자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해저 산사태로 밤사이 발생한 쓰나미였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보 시스템도 화를 키웠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인도네시아 쓰나미 참사 현장입니다. 해안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바닷물이 휩쓸고 간 자리엔 잡동사니가 뒤엉켜 있고 자동차는 여기저기 처박혀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쓰나미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281명, 실종자 57명, 부상자는 1000명에 이릅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현지 인기 밴드는 공연 도중 순식간에 들이닥친 쓰나미로 멤버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참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진이 아닌 화산 분화로 인한 해저 산사태가 원인이었기 때문인지 쓰나미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엔 오작동까지 일으켜 혼란을 키웠다는 겁니다. Januari akan saya perintahkan agar mengganti peralatan-peralatan yang rusak atau yang sudah lama tidak bisa dipakai. 천재지변인 쓰나미에 인재까지 더해진 참사란 분석이 나오면서 위도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여야가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모레 오전 9시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장에서 발로 공을 차 골프를 한다면, 뭔가 특이한 자전거를 타고 레이싱을 한다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엉뚱한 생각이 인기 스포츠가 되기도 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골프장 그린 위로 공이 하나 떨어집니다. 퍼터가 아닌 발로 퍼팅을 하는 이 남성. 신기하게도 그대로 홀인시켜버립니다. 골프 경기와 비슷한 이 스포츠는 바로 풋골프. 골프채와 골프공 대신 축구공을 발로 차 지름 52cm의 홀컵에 공을 넣는 경기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세계 풋골프 대회에는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육상의 해머 던지기와 흡사한 이 경기. 그런데 선수들이 던지는 건 해머가 아니라 바로 참치입니다. 내년 호주에서 열리는 참치 멀리 던지기 대회는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스포츠입니다.
사이클 경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모양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앞바퀴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뒷바퀴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전거. 1870년대 유행했던 페니파딩 자전거를 재현해 자웅을 겨루는 페니파딩 레이싱 대회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전 던지기나 달팽이 레이스 등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기 스포츠가 되는 요즘. 트랙터를 타고 하던 모터사이클을 타고 하던 그래도 축구는 발로 해야 제맛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온 세상에 축복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던 우리 선수들도 산타로 변신했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현장,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프로야구 KT 선수들이 산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얀 수염도 붙이고 봉사대원들과 즐거운 시간도 잠시. 이내 20kg짜리 쌀 한 포대씩 들고 아동복지관으로 향합니다. 너무 가볍다. 마음과 같이 가볍네. 아이들과 춤추고 게임할 땐 영락없는 산타입니다. 두산 선수들은 카페 종업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오재일이 음료를 따르면 정수빈이 서빙하고 허경민은 개 사료를 팔러다닙니다.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로 유기견들에겐 이들이 최고의 산타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연탄 배달은 이제 연례 행사. 얼굴이 검어질수록 마음은 즐겁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에선 관중이 모두 산타가 됐습니다. 하프타임이 되자 5만여 명이 녹색 산타 모자를 쓰고 일제히 그라운드로 동물 인형을 던졌습니다. 인형들은 지역의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될 예정. 미국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첫 골과 함께 3만 5천여 개의 곰인형이 날아들어 보육시설에 기부됐습니다. 종목 불문, 국적 불문, 스포츠는 희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아침에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성탄절인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한낮에는 5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도 밀어내 대기질 또한 좋은 편입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면서 올해 성탄절에는 바깥 활동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시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중부지방 낮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아침에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5도에서 출발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대기는 차츰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잠시 주춤한 뒤 모레 오후부터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